역사에서 단 한 번의 전투가 한 시대를 완전히 뒤바꾼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승자는 제국을 건설했고 패자는 영원히 사라졌죠. 알렉산더 대왕의 가우가멜라 전투, 징기스칸의 칼카 전투, 그리고 시저의 알레시아 전투까지. 이런 결정적 전투들은 승패를 넘어 문명의 흐름마저 바꿔놓았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도 그런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새로운 질서를 꿈꾸던 유럽은 한 인물의 등장으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작은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황제가 되면서부터죠. 나폴레옹은 1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과 과감한 기동으로 프랑스군은 승리에 승리를 거듭했고 마침내 대륙을 석권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이 그렇듯 정점 이후에는 쇠락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원정의 실패를 시작으로 연합국들의 반격이 시작됐고 결국 나폴레옹은 퇴위와 함께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로 유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 복귀한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혁명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나폴레옹의 귀환을 바라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한편 유럽의 강대국들은 비엔나 회의에서 대륙의 새로운 질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죠. 나폴레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815년 2월 그는 엘바 섬을 탈출해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를 체포하러 보낸 군대는 오히려 그의 편이 되었고 파리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군인들도 모두 황제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연합국들은 즉시 나폴레옹을 무법자로 선포하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어요. 나폴레옹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연합군이 총집결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격파해야 했죠. 가장 가까이에 있던 블리허의 프로이센군과 웰링턴의 영국군이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벨기에에서 두 연합군은 아직 합류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나폴레옹은 이들 사이에 쐐기를 박아 각계 격파하려 했습니다. 6월 중순 프랑스군은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북진했고 리그니에서 프로이센군과 첫 전투를 벌였죠. 치열한 격전 끝에 프랑스군이 승리를 거뒀지만 블리허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은 채 후퇴했습니다. 이어진 카트르브라 전투에서는 웰링턴의 영국군과 맞붙었습니다. 연합군은 끈질기게 버티며 프랑스군의 공세를 막아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가올 결전에 달려 있었죠. 웰링턴은 브뤼셀 남쪽의 작은 마을 워털루로 후퇴했습니다. 그곳에서 블리허의 프로이센군과 합류해 최후의 결전을 벌이기로 한 거였죠. 그날 저녁 워털루 전장의 대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블리허와 웰링턴이 작전 회의를 이어갔어요. 두 지휘관은 나폴레옹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 했지만 그의 전술은 늘 예상을 뛰어넘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전장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진흙탕이 된 들판, 쓰러진 나무들, 그리고 곳곳에 남겨진 전투의 흔적들. 새벽 안개 사이로 프랑스군의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명과 함께 자신의 본대를 재정비했습니다. 그의 병력은 7만 2천 명, 정예의 근위대를 중심으로 한 최정예의 부대였습니다. 반면 웰링턴의 연합군은 6만 8천 명,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투 경험과 훈련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전투의 서막은 포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군의 포탄이 연합군 진지를 강타했어요. 웰링턴은 병사들에게 엎드려 있으라 명령했고 이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포탄이 머리 위로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오전 11시 나폴레옹은 좌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내 원수가 이끄는 부대가 우구목 농장을 향해 돌진했어요.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방어선을 사수했습니다. 농장 안에서는 치열한 근접전이 벌어졌어요. 정오가 되자 전황은 급변했습니다. 프랑스 기병대가 연합군 중앙을 향해 돌격을 시작했어요. 웰링턴은 즉시 보병대에 방진 형성을 명령했습니다. 영국군 방진은 마치 고슴도치처럼 총검을 사방으로 뻗은 채 프랑스 기병대의 돌격을 막아냈어요. 오후가 되면서 전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정예 근위대였습니다. 근위대는 전장의 중앙을 향해 전진했고 그들의 행진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어요. 이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쪽에서 프로이센군의 북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블리허가 약속대로 증원군을 이끌고 도착한 겁니다. 나폴레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프로이센군의 등장으로 전세는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전술적 천재성도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프랑스군 진영에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부대가 대열을 이탈하기 시작했고 이는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폴레옹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황을 지켜봤어요. 해가 지면서 전투의 결말이 명확해졌습니다. 프랑스군은 완전히 패주했고 전장에는 수많은 시신과 부상자들이 남겨졌어요. 이날의 전투로 양측에서 5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패배한 나폴레옹은 파리로 후퇴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결정된 후였습니다. 연합군은 며칠 뒤 파리에 입성했고 나폴레옹은 결국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었어요. 전투가 끝난 워털루 들판에는 깊은 상흔이 남았습니다. 땅은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장비와 무기가 흩어져 있었어요. 이 전투는 유럽의 운명을 바꾸었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 달 후 나폴레옹의 전략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연합군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던 정보원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포착했어요. 블리허와 웰링턴 사이에 미묘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죠. 특히 벨기에 지역 방어선 배치를 두고 두 지휘관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정보를 입수한 나폴레옹은 즉각 이 틈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샤를루아 근방에 주력군을 은밀히 집결시켰고 부대 이동은 철저히 야간에만 이뤄졌습니다. 낮에는 모든 움직임을 중단하고 위장막으로 병력을 숨겼어요. 연합군의 정찰병들조차 프랑스군의 실제 규모를 파악하지 못했죠. 리그니 평원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프로이센 부대들이 진지를 구축하느라 분주했어요. 72세의 블리허는 이곳에서 결전을 벌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죠. 반면 웰링턴은 브뤼셀 남쪽의 고지대를 선호했습니다. 두 지휘관의 의견 차이는 점점 더 벌어져 갔어요. 6월의 끝자락 갑작스러운 폭우가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진흙탕이 된 벨기에 평원에서 대포를 옮기는 일은 극도로 어려워졌어요. 프랑스군 포병대는 발이 묶였고 기병대의 기동도 제한됐죠. 하지만 이런 악조건은 나폴레옹에게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연합군은 이런 날씨에 프랑스군이 공격할다고 판단했어요.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노려 나폴레옹은 전격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새벽녘 안개에 가려진 프랑스 보병대가 연합군 전선을 향해 조용히 전진했어요. 파펠로트 농장 주변에서 첫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영국군 초소가 프랑스 척후병을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죠. 순식간에 프랑스군 정예부대가 농장을 장악했고 이곳은 이후 작전의 거점이 됐습니다. 한편 워털루 마을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웰링턴의 참모들이 급히 지도를 펼쳐놓고 대응책을 논의했어요. 예상과 다른 곳에서 시작된 프랑스군의 공세에 당황 기색이 역력했고 블리허의 프로이센군은 와브르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창에 발이 묶여 진군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집결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죠. 연합군의 완벽한 협동작전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라 에이생트 농장의 첨탑에서는 프랑스군 관측병이 쉴 새 없이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동태를 파악하고 본대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중이었죠. 나폴레옹은 이 정보들을 종합해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플랑스누아 숲에서는 특수한 임무를 띈 프랑스 경기병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연합군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 배치됐죠. 지휘관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출동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대기하던 병사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스름이 걷히고 전장을 비추는 햇살이 점점 더 밝아졌어요. 웰링턴의 연합군은 완만한 언덕 능선을 따라 방어진을 구축했고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은 그들과 마주한 평원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전날 밤의 폭우로 질척거리는 땅은 대포와 기병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강행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프랑스군의 포격이 시작되면서 워털루 전투의 막이 올랐습니다. 연합군 진영에서는 영국군과 독일군, 네덜란드군이 함께 싸웠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전술로 인한 혼선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웰링턴의 냉철한 지휘 아래 그들은 끈질기게 방어선을 지켜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프랑스 기병대의 연속적인 돌격이 연합군 진지를 강타했지만 영국군의 방진 대형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양측 모두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전장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저녁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블리허가 이끄는 프로이센 군대가 전장에 도착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양측에서 공격받게 된 나폴레옹의 군대는 마침내 붕괴되기 시작했어요. 전투가
끝났을 때 전장에는 5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승리는 연합군의 차지였지만 그들 역시 막대한 희생을 치렀어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가 며칠 동안 전장을 채웠고 의료진의 부족으로 많은 병사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이 전투를 끝으로 나폴레옹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했고 유럽은 새로운 질서 속에서 긴 평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워털루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 당시를 기록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노병들의 주름진 얼굴에서 그날의 처절했던 전투가 고스란히 읽혀졌어요.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간직한 채 역사의 증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